아마 서프라이즈에서 이 사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1992년 11월 23일 풍선 아저씨란 별명으로 불리는 스즈키 요시카즈가 자신이 만든 박스에 풍선을 매달고 태평양 횡단을 도전하다 행방불명이 된 사건이죠.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해프닝 정도로 기억되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어떤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940년) 도쿄도에서 피아노 조율사 일가에서 태어나 쿠니타치 음악대학 부속 고교를 졸업하고 야마하의 계약사원으로 코가네이시에서 피아노 조율업을 했죠. 1984년 44세의 나이로 음악 교재 판매 회사인 뮤직 앙상블을 개업했습니다. 바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판매하는 회사였죠. 이외 여러 음악 사업을 펼쳤으나 잘 되지 않아서 빚에 쫓기는 삶이 되어버리죠. 그 빚만 대략 5억 엔, 하나로 따지면 약 53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 몰두하던 그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풍선을 이용한 모험 계획이었죠. 그는 비닐 풍선 26개를 붙인 곤돌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곤돌라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빚을 갚겠다 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즈키의 판타지오는 1989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나 출품을 하려면 3천만 엔을 내야 했고 기껏 출품에 성공했더니 회장 내 전시 위치도 영 좋지 않은 데다가 박람회 자체도 흥하지 않았죠. 이후에도 그는 헬륨 풍선의 부력으로 10m에서 20m 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공중산책이라는 곤돌라를 박람회장에 자비로 설치하게 되죠. 한편 뮤직 앙상블은 1990년 5억 엔 가량의 채무를 안은 뒤 최종적으로 도산을 하게 되죠. 자신의 회사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격적으로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 4월 17일 큰 풍선 안에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들을 준비합니다. 고도 상승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안전장치의 전부였죠. 풍선 아저씨는 경찰들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도쿄 오타구 타마카와 강에서 치바현 쿠주쿠리 해안을 향해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을 각각 2개씩 의자에 동여매고 오후 12시 45분경 날아올랐죠. 이와 같이 무모한 일을 벌인 이유는 나름의 거대한 부품 꿈이 있었던 거죠.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박람회를 열어 돈을 벌어볼 생각이었던 거죠. 풍선을 타고 비행을 한 뒤 유명해져서 후원금을 받고 박람회를 열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엽기적인 발상을 한 것이죠. 헬륨가스를 채워넣은 풍선을 이용해 어떠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가는 영화에서나 보던 것을 현실로 실현시키려는 발상이었죠. 오후 12시 45분경 날아오른 후 15km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가며 고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예정된 고도 400m를 넘긴 5600m 고도에 도달하게 되자 당황한 풍선 아저씨는 라이터로 5m 풍선끈을 찢어서 끊어내 겨우 고도를 하강시켰고 오후 1시 40분 출발 지점에서 24km 떨어진 도쿄도 오오타구 민가 지붕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때 풍선 아저씨 자신은 왼손에 상처만 입은 반면 민가는 지붕이 무너지고 TV 안테나가 꺾이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민가의 손해배상은커녕 별다른 사과의 말이나 행동도 없이 오히려 이 도전이 성공하면 다음엔 하와이를 향한 모험을 계획할 예정이었다고 인터뷰를 했죠. 風船で太平洋を横断するっていうのが最終的な目的だ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も、まあこれからちょっと考えますけど、でも今日5600メートルのとこにいた時に、これはできるなと思いました。 풍선 아저씨라는 별명은 이 사건을 보도했던 미디어에서 붙인 것으로 타마가와 아천에서의 실패를 본 많은 미디어들이 거리를 두게 되어서
판타지오가 출발할 때 찾아온 언론은 후지 테레비뿐이었다고 하죠. 반년이 지난 1992년 11월 23일 스즈키의 전화에 불려나온 도시샤 대학 교수 미와 시게오와 학생 7명, 아사히 신문의 통신국장, 전날부터 밀착 취재해온 후지 테레비 와이드쇼, 굿모닝 나이스데이 취재진, 그리고 스즈키의 지지자들이 비와호 호반에 모인 가운데 풍선 아저씨는 헬륨 풍선 여러 개를 단 판타지오의 시험 비행을 시작하게 되죠. 원래 이날의 명목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었으며 판타지오가 120m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 일단 지상에는 착륙하였죠. 주변에선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안돼요 라고 말렸지만 스즈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밧줄을 묶고 올라갈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한 뒤 경찰과 취재진들이 보는 앞에서 밧줄을 묶은 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16시 20분경 높은 고공으로 상승하는 순간 뚝 하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스즈키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대로 호련히 하늘로 사라져버립니다. 비와호 호수에서 미국 네바다주 샌드 마운틴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걱정하는 사람들 마음은 모른 채 무모한 시도를 결국 진행하였고 그렇게 비행이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제트 기류를 타면 40시간 내에 미국에 도착할 거라 생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다음날 풍선 아저씨는 가족들에게 휴대전화로 아침 해가 아름다워요 라는 연락을 보내왔죠.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운 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판타지오로부터 SOS 신호가 발신되었고 해상보안청의 수색기가 출동했습니다. 판타지오는 미야기현 킨카산 동쪽 약 800m 해상에서 발견되었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행기를 본 스즈키는 비행기를 향해 앉아있는 자세로 손을 흔들면서 SOS 신호를 중지했죠. 당시 판타지오의 고도는 평균 2,500m로 높을 때는 4,000m 상공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후 판타지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수색기는 추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판타지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실험 전에 풍선으로 미국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풍선이 미국까지 갔다는 증거가 없으니 아마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1994년까지는 호적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본 민법상 실종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루머로 밝혀졌죠. 직경 6m의 비닐 풍선 6개, 직경 3m의 풍선 20개를 장비했고 곤돌라의 외형은 약 2m가량, 깊이는 약 1m이며 해상에 착수할 때를 대비해 부력이 높은 전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죠. 곤돌라의 제작은 전나무 장인에게 의뢰했지만 곤돌라 전문은 아니었고 비닐 풍선을 제작한 회사에서는 비닐 풍선은 애초에 사람을 태울 수 없고 풍선이 영하 수십 도에 달하는 고도에 견딜 만하다는 보증이 없음을 미리 스즈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즈키는 풍선 가스가 빠지면 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 시 기체의 부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를 준비했지만 부력 부족으로 비와호에서 출발할 때 준비한 200개를 전부 내렸다고 합니다. 소지품으로 산소 충전기와 마스크, 일주일분 식량, 경위경도 측정기, 고도계, 속도계, 해상구조 신호기, 낙하산, 레이더 반사경, 휴대전화, 지도, 영하 60도 이하의 기온을 견딜 수 있는 방한복, 헬멧과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등이 있었던 걸로 보아 준비는 꽤 철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고도계의 사용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일본에선 7년 이상 실종되면 사망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호적상 사망 처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점을 하나 둘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기 싫어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냐. 빚을 갚지 않고 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인 뒤 자연스럽게 실종 처리로 인한 사망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또 다른 의혹은 바로 SOS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그는 도움 신호를 보냈다가 돌연 손을 흔들며 취소하고 신호기가 꺼졌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도움을 거절한 것일까요? 실제 그 당시 스즈키 씨의 모습인데 굉장히 작게 보이는 것은 물론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망원경 등을 통해 자세히 봤다 하더라도 과연 SOS 신호를 취소하던 게 맞을까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해 손을 흔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기가 꺼진 것이고 사실은 SOS 신호가 맞았다 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죠. 후 여담으로 만약 그가 90년대가 아닌 현재의 그런 일을 벌였다면 굉장히 화제가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다면 반응이 더욱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여론도 있죠. 일본은 극히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스즈키 씨의 남의 집 지붕을 부수고 가족을 등진 채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빚을 갚지도 않고 그렇게 행방불명된 그가 아니 곱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유머 취급을 받는 모양이나 남겨진 가족들, 특히 아내였던 이시즈카 유키코는 그의 회사 공동 경영자로 집이 저장 잡혀 있었고 남긴 빚을 필사적으로 갚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으며 빚을 다 갚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2016년 포르투갈인 남성과 재혼한 직후인 2017년 담관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2000년에 남편을 외상하면서 풍선 아저씨의 조율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